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공소장 변경의 여부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의 여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93년도에 선고된 93도 3058 판결인데요. 판시사항을 읽어보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록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다 가벼운 사실을 인정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서 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1670에서 솔시하는 것과 같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했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 어떤 경우에 공소사실을 가벼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냐? 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래에 나오는 99도 3674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도 3674 판결을 보시면요. 이 판결은 다소 긴데 제가 핵심되는 부분만 줄을 쳐놨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시상 1671에서 보시면 원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 하면 결국 피고인이 마약을 히로뽕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서 원심에서는요. 1672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이 히로뽕을 투약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와 같은 무죄 판결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1673에서 보면 첫째로 감정 의뢰에 대해서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더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지적. 그리고 둘째로 1674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 관해서 역시 심리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 그리고 1675, 1676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거를 배척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배척한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지적, 잘못이라는 지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677까지 부분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의 사유들이라서 그 스토리를 읽듯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1678 이하 부분입니다. 1678 이하 부분을 읽어보면 피고인이 히로뽕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설사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의 여부에 관한 그런 법리가 등장을 합니다. 1679에 보시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위에서 봤던 판례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1680에서 보시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희로뽕을 투약하는 실행행위에 착수를 하였다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수범도 처벌이 되니까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마약류의 심각한 폐해와 마약사범의 급속한 증가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희로뽕 투약의 경우 그 미수범도 기수범에 못지않게 사안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렇죠? 희로뽕 투약의 경우 미수범도 기수범에 못지않게 사안이 중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지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미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희로뽕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사실에 포함된 희로뽕 투약 미수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 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직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대법원 판례를 구체화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2005도 9268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에서 문제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의 5와 공모하여 공소의 6을 매도인으로 하고 공소의 5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한 장을 위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금방 살펴봤던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의 8 그리고 5와 공모해서 공소의 6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저희가 봤던 법리들이 등장을 하죠. 1685에 보시면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공소의 8이 공범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 공소사실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의 8이 등장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이 공소의 8의 지시로 사람을 물색을 하고 실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도 공소의 8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공판 과정에서. 그래서 앞서 본 그런 공소의 8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689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요컨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공소의 8의 단독 범행이고 자신은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공모 여부를 다투었던 셈이다. 그렇다면은
그에 따라 이루어진 위와 같은 입증 경과 및 심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공소의 8과 공모하여, 그렇죠?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의 8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공소의 8이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니 결국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고 대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고 하였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던 그런 사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판결에서는 히로뽕 투약에 대해서 히로뽕 투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미수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판시를 한 거고요. 이번 사건에서는 사무소 위조죄의 단독정범으로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와 같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라고 했던 사안이죠. 그래서 판례는 점점 축소 인정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는 사례를 계속 사례를 계속 판시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거기에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7도 1220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소 내용이 길지만 형법 강론에서 공부하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도 나오고요. 특히 307조 1항과 307조 2항의 관계도 나오고 해서 판례를 다소 길지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2에 보시면 형법 307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307조 2항은 이제 허위 사실의 적시를 내용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사실관계 내용을 살펴보시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5년 5월 11일 11시경 공공소재 공공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채플실에서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위 대학 교수이자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공공교회 목사인 고소인 A에 대해서 공공교회 A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기록을 살펴봤더니 1694에 보시면 피고인이 행한 위 설교의 전체적인 취지 및 설교의 내용 중에 위 피가름의 의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피고인이 기존 기독교계의 주류적인 입장과 같이 위 피가름의 의미를 다의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설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설교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마치 고소인이 위 피가름의 교리에 혼음의 교리를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95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지난 앞선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의 적시는 존재의 문제라고 한다면 의견 표현은 당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리고 사실의 문제라 그런다면 이것은 규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100%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제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판례 밑에 규범 당위와 존재의 구별 또 규범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도 그런
그런 사고방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사실의 적시란 의견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한 것이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A는 2단 중에 2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교리가 정통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 1697 이하에 나오는데요. 형법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1항에 사실적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저희가 봤던 판례이죠. 그런 법리하에 이 사건을 살펴보니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있으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심리 과정 및 피고인의 방어 방법 제출이 허위성 여부에 집중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이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의 변경 없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307조 1항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는 아니다.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앞서 봤던 마약, 투약에 대해서 미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와 그렇죠? 그리고 사무소 위조죄에서 단독정범으로 기소됐을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하였어야 된다는 판례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에서는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 307조 1항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함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다는 그런 사례인 것이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있다고 보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않는다고 무죄 판결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앞서 봤던 판례들과 다소 그 논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006도, 2004도, 206 판결은요. 금방 봤던 판결과는 달리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 핵심되는
법리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례는 판시사항 1702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렇죠?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요,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는데, 원심에서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였다거나, 그렇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방송법의 법리와 그리고 기록의 내용에 비춰봤더니 역시 원심처럼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판시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이제 검찰에서 상고를 하게 되는데, 상고의 내용이 이제 그럼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9에 보시면 피고인들이 방송법 위반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방송법 위반의 방조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범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710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고의 주장과 같이 설사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송법 위반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방송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 단 한 번도 언급된 바 없는 방송법 위반의 방조행위를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송법 위반의 방조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 그렇게 판시를 했던 사안이죠. 다음으로 2008년에 선고된 2007도 7260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상 1712는 저희가 여태까지 공부한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적고 있고요. 1713과 1714에 보시면 이 사건에서는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준강제추행으로 인정을 했던 사안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인정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고 또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치상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준강제추행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사안입니다. 아래 제가 참고표시로 지난 앞선 강의에서 공부했던 68도 776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68도 776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의적으로 강간치상, 예비적으로 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의 염려가 있어서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강간치상으로 기소되는 것에 대해서 준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이 죄명만 보고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요, 물론 여기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으로 다소 다르지만요, 죄명만 보고서 할 수 있다 없다, 해야 한다, 위법하다 이런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와 같이 인정할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지 않을 때 현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지,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히 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공판 과정에서 다투졌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죄명만 보고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14년에 선고된 2014도 9315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715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공부했던 공소장 변경의 요구에 관한 법리를 설치하면서 1716에서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친 것처럼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죄라고 설시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위계 간음 그리고 위계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와 같은 위력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위계 등 추행죄를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인정을 했는데 그와 같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인정한 조치가 공소장 변경의 요구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즉 공소장 변경 없이도 그와 같이 위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도 인정된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역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판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소장 변경 관련 절차와 더불어서 공소장 변경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